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1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전체 사망자는 256명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오늘 오후 등교 수업 방역 지침을 발표합니다. 교실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교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세부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영상통화 등으로 인사를 대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 환자가 많아 한 번 노출되면 집단 발병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래됐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중국을 거듭 압박했고 WHO는 조사단 파견을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4명,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810명, 사망자는 모두 2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4명 가운데 3명이 해외 유입 관련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검역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됐고 대전과 충북에서 해외 유입 환자 1명씩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 환자는 경기에서 1명만 남았는데 나머지 16개 지역에서는 지역 발생이 없었습니다. 완치 환자는 86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9,419명이 됐습니다. 다음 주 등교 수업을 앞두고 교육부가 오늘 오후 등교 방역 지침을 발표합니다. 교실 내 마스크 착용과 함께 때이른 더위에 따른 에어컨 사용 방안 등 세부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등교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은 벌써 여름 교실이 걱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좀 걱정한 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수업을 하는 데 대한 체력적인 부담, 그다음에 더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학생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원한 에어컨입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내놓은 등교 개학 시 지켜야 할 수칙을 보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실 에어컨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교실 에어컨 사용 금지 수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수단인데도 기온이 높아지고 에어컨을 틀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음으로 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자주 교실을 환기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에어컨을 사용을 하더라도 수시로 그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같이 시키면서 사용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교실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전력의 낭비를 좀 고려하더라도 이제 환기를 좀 시켜놓고 창문을 이제 에어컨 방의 반대쪽으로 해서 에어컨의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끔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름 방학을 줄여 8월에도 교실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부는 에어컨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때이른 더위 때문에 에어컨 사용 여부를 놓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 보셨는데요. 교육부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교실 창문을 일부 열어놓는다는 조건으로 에어컨 가동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등교 개학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시도교육청이 보낸 방역 지침에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때문에 교실 내 에어컨 사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때이른 무더위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창문을 3분의 1 정도 연다는 조건으로 에어컨 가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대학들도 서서히 대면 수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동안 고요했던 교정에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건물에서 개강 2달여 만에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를 처음 와봐서 지리도 잘 몰랐고 또 얼굴 표정이나 보면서 얘기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캠퍼스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 차림으로 체온을 재고 문진표를 작성한 뒤에야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줌으로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공간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학생들하고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서울대가 음대 실기와 의대 실습부터 대면 강의를 시작한 데 이어 고려대와 한국외대 등도 다음 주부터 일부 강의를 대면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실습 과목을 대면으로 진행하는 대학은 전체의 21%가량인데 이달 말이 되면 대학 10곳 가운데 4곳이 모든 수업을 학내에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면 강의 전환을 앞둔 학생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굳이 강의실만 그렇게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운동을 막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잖아요. 이번 학기가 어느 절반 정도는 이미 진행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기가 많이 남은 게 아니라서 이번 학기까지는 비대면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낫다고. 대학들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지금 학교 측이 학생과 교수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방역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오래 착용해야 할 때는 KF80이 권고됐습니다. 대한약사회는 KF80이 KF94보다 숨쉬기가 쉬워 장시간 착용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KF80과 KF94는 미세먼지를 막는 정도만 다를 뿐 코로나19 감염 원인 중 하나인 침방울 차단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나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KF80 착용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아직 제한을 풀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내일로 다가온 어버이날,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신 분은 직접 찾아뵙기 힘들 전망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보내는 안내 문자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면회가 어렵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가능하다는 곳도 있습니다. 단 마스크 착용, 시간은 10분 이내, 방문객은 1, 2인, 접촉은 안 되고 대화만 하라는 등 지키라는 게 많습니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전화로 대화하는 혼합형 면회를 허용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도 제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원칙적으로 어버이날 면회는 금지입니다. 고위험 집단이라서입니다. 생활 속의 거리두기의 상황으로 이행하기에는 아직은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간이라서 별도의 관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입원 환자는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모여 생활하는 체계여서 한 번 노출되면 집단 발병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혹시 모를 감염 환자 발견을 위해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에 대해 표본 검사를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정부는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된 곳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풀림 검사, 취약 검사법을 이용한 전수 검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 지역별로 시행을 해볼 수 있는. 정부의 방역 지침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의 울적함과 답답함을 달래기 힘든 자녀들의 안타까움과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한국산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진단키트 수출 금액이 3월보다 8배 넘게 늘어난 2억 123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에 한 곳뿐이었던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 국가는 지난달에는 103곳으로 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 금액을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이 1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탈리아와 인도, 미국, 폴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진단키트를 만들기 위한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검사와 서류 제출을 최소화해 빠른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해 기업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연말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후보 물질입니다. 제조업 단백질 기반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고려대 송대섭 교수팀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실험 동물 등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중화 항체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제조합 백신이 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다른 바이러스 백신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한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DNA, 마이크로 RNA 백신이 가장 빨리 개발돼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용화 백신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이번과 같은 단백질 백신은 폐렴 구균 백신과 구제역 백신 등 인체용이나 동물용으로 상용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산학연 공동연구팀이 손잡고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햄스터나 아니면 영장류를 이용해서 전임상 시험을 마칠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전임상 시험을 마치고 바로 이제 임상 시험 진입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종 혹은 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신약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연구 핵심 장비인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의 최종 후보지가 전남 나주시와 충북 청주시로 압축됐습니다. 전남 나주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권의 가속기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충북 청주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올 수 있다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망을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중 한 곳을 사업 예정지로 선정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부지 선정을 마치면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오는 2022년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제유가는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온 뒤 숨고르기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2.3% 하락한 23달러 99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1배럴에 4달러 내린 29달러 72센트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럽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최악의 침체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도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는 현지 시간 6일 발표한 2020년 봄 경제 전망을 통해 1년의 암울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It is now quite clear that the EU has entered the deepest economic recession in its history. The EU economy is expected to contract by a record 7.4% this year, 7.7% in the euro area. EU 집행위는 유럽이 대공황 이래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며 침체의 깊이나 회복의 강도는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각국의 봉쇄 조치 해제 속도, 관광 등 서비스가 차지하는 중요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등 실업률이 높고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세 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U의 전체 실업률은 지난해 6.7%에서 올해 9%로, 유로존의 실업률은 7.5%에서 9.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Unemployment is set to increase, though policy measures should limit its rise. The impact of the pandemic will be felt on the labor market. 집행위는 시기적절한 대규모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노동시간의 큰 폭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U의 GDP는 내년에 다시 6.1% 증가하고 유로존의 GDP는 6.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행위는 그러나 EU 경제가 내년 말까지 올해의 손실을 완전히 만회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현지 시간 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역사적 규모의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이란 전망에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닥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5% 내린 1606.2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 파리 까크 지수는 1.11% 하락한 4433.38에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 50 지수 역시 1.12% 내린 2844.76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영국 런던 지시의 푸시백 지수는 5854.76을 기록하며 소폭 올랐습니다. 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3만 명 선을 넘어선 영국이 봉쇄 조치 완화를 추진합니다. 독일은 접촉 제한 조치를 연장하되 세부 제한 내용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뒤 처음으로 하원회에 나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주 일요일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출구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want, if we possibly can, to get going with some of these measures on Monday. I think it would be a good thing, Mr. 감염 사례와 사망자도 여전히 늘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총리는 봉쇄 완화가 자칫 바이러스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It would be an economic disaster for this country if we were to pursue a relaxation of these measures now in such a way as to trigger a second spike. 그러면서 현재 10만 건 수준인 코로나19 하루 검사 역량을 이달 말까지 20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시민 간 접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되 규제 내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국 16개 연방 주 총리들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1.5m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로 하는 대신 2개 가정의 가족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 관심이 큰 프로축구 분데스리가도 이달 중순 이후 무관중 경기로 재개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일주일 10만 명당 8.8명이 신규 확진을 받았다며 앞으로 일주일 새 10만 명당 50명이 새로 감염될 경우에 한해 다시 강도 높은 조치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프랑스도 한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상원 공화당 그룹은 최근 작성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국경 통제나 국민의 이동 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전략을 소개해 교훈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먼저 한국이 2002년에서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것에서 학습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해 루머를 불러일으키고 패닉을 초래했지만 이번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으로 투명성 전략을 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대부분 일을 하지 않거나 재택근무인 상태에서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사흘간 113개 병원에 입원한 1,269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연령별로는 61세에서 70세 연령층이 20%로 가장 많았고 71세에서 80세 19%, 81세에서 90세와 51세에서 60세 14%, 41세에서 50세 8%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출퇴근이 불가피한 필수 업종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통념에 어긋나는 의외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식료품점을 비롯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활동에서도 개인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유래설과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 한 데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중국 책임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일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물러서는 모양새긴 하지만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have certainty, and there is significant evidence that this came from the laboratory. 그러면서 정보당국이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여전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명확하게 관련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른 맥락에서도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 정부의 정보 공개가 불투명한 탓에 전 세계가 큰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China could have prevented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China could have spared the world a descent into global economic malaise. They had a choice, but instead China covered up the outbreak in Wuhan.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체제 문제라며 공산 정권과의 진정한 윈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 공산당과의 거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보건총회에 타이완을 초청하라고 요구하는 등 중국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할 전문가들의 중국 파견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현지 시간 6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와 관련해 전문가를 중국에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동물원성 감염증의 기원을 찾기 위한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병 초기 다른 동물과의 노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WHO는 코로나19 발병 보고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 3차례 팀을 파견했지만 이번엔 좀 더 학술적인 임무를 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기원 조사를 위한 국제 전문가들의 초청은 세계적 대유행을 이겨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주 제네바 중국 대표부의 천슈 대사는 현재 시간 6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우선순위는 팬데믹과 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조사와 평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천 대사는 아울러 미국이 WHO에 자금 지원을 계속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국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흔히 미술과 과학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분야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미술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미술품 복원 분야입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범대건 학예연구사와 함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